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며느리에게 뭐 하나 해주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감사하단 말 한마디도 없고 명절마다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전화도 먼저 안 하고 연락하면 저 바빠요 한마디로 끝낼 때 속으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이 관계가 틀어진 걸까? 내가 시어머니 노릇 그렇게 못했나? 저도 그런 고민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정말 애써봤습니다. 비싼 선물도 해보고 밥도 해주고 명절 일도 대신해봤어요. 근데요, 어쩔 땐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내가 뭘 해도 며느리의 마음은 닫혀있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 시어머니 진짜 좋아요. 어머니가 있어서 결혼 생활이 훨씬 편해요. 이런 말을 듣는 시어머니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TV 속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며느리들끼리 모이면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그 시어머니들 뭘 잘해서 그런 걸까요? 돈을 많이 줘서? 간섭을 아예 안 해서? 말을 안 섞어서? 아닙니다. 정답은 딱 5가지 행동에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우리 시어머니 최고예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을 하게 만든 진짜 시어머니들의 공통된 5가지 행동.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아들 편이 아니라 공정한 어른이 되어주는 시어머니.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아들은 거실 소파에 늘 그렇듯 팔 베고 누워 TV만 보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그랬습니다. 아이고야, 저놈은 또 저러고 있네. 그래도 직장 다니느라 고단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엌에서 나온 며느리가 허리를 한 손으로 짚더니 잠시 벽에 기대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쿡 하고 아팠습니다. 그제야 눈이 열렸달까요?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장면이 확 보이더군요. 지영이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요란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말없이 해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야, 이 자식아. 소파에만 퍼져 있지 말고 지영이 좀 도와. 안 보이냐? 혼자 저러고 있는 거. 아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서 며느리가 절 보는 눈빛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 눈빛엔 놀라움도 있었고 서운함을 품고 있다가 갑자기 위로받은 듯한 안도감도 있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기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공정하길 바라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정의입니다. 전 오랫동안 내 아들 편을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내 딸처럼 대해라는 말도 사실은 아들 위주로 돌아가는 집에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공정한 사람이길 바랐던 겁니다.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말없이 넘어가고 며느리 혼자 애쓰는 걸 보면서도 눈 감아줄 때 그 침묵은 이렇게 들립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들 편이시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 박히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밥을 차려줘도 선물을 줘도 이미 마음은 닫혀버립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더 자주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밖에서 돈만 버는 게 아니다. 지영이 힘들면 네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들도 요즘은 먼저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 같이 장도 봅니다. 며느리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예전보다 훨씬 더 살갑게 저를 대합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준 건 별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공정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열고 저와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는 내 편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 편만 들지 말아달라고 딱 한 걸음 공정한 어른으로 서달라고 바랍니다. 아들을 혼낼 줄 아는 시어머니, 그건 며느리에게 보석 같은 어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다움이 며느리의 존경을 부르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명절의 감옥에서 꺼내주는 시어머니. 명절이 다가오면요, 어느 순간부터 저조차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차례상 준비, 음식 장만, 청소며 설거지까지. 정작 명절인데도 누구 하나 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명절 스트레스가 며느리에게는 2배로 더 무겁다는 걸 정말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다음 명절부터 저는 바꿨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말했죠. 이번엔 너희끼리 편하게 쉬어. 음식은 간단하게 하고 힘들면 시켜 먹자. 그 말을 들은 며느리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힘든 건요,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랬으니까. 그 원래라는 말이 며느리의 명절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댁에 충성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며느리도 자기 인생을 사는 하나의 어른입니다. 명절의 의미는 바뀌지 않았지만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남는 명절.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길 아닐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역할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가족 안에서 자신에게 기대된 역할을 거부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불안과 긴장이죠. 며느리는 명절마다 안 하면 눈치 보이고 해도 인정 못 받는 역할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명절은 감정의 감옥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드라마에서요, 아들이 직접 제사 음식 장만하며 며느리에게 오늘은 쉬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이 방영됐을 때 댓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우리 집은 저런 거 상상도 못해요. 보고만 있어도 눈물 나요. 드라마인데도 위로가 되네요. 왜 그 장면이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울렸을까요? 현실에선 보기 힘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에게 명절은 행복한 날이 아니라 검사받는 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니? 그건 원래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집은 늘 이랬어. 이런 말들이 겹치면 며느리는 그 집에서 마음 둘 곳을 잃습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 한마디가 며느리의 명절을 감옥에서 쉼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 안 해도 돼.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건 게으름을 허락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며느리는 그 말 한마디로 당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엽니다. 세 번째 유형.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는 시어머니. 며느리 둘을 두고 살다 보니 참 많이 비교하게 되더군요. 아니,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말도 예의 바르고 살림도 깔끔하게 합니다. 딱히 트러블도 없고 늘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니 이런 며느리면 어디 가서 욕 안 먹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아이가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계속 제 눈치를 살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표현은 하지 않지만 늘 저에게 맞춰야 한다는 긴장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제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할까? 내가 그걸 원한 건 아닌데. 그리고 그런 저를 완전히 다른 결로 자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며느리였죠. 둘째 며느리는 자기 스타일이 뚜렷한 아이입니다. 정리도 본인 기준대로 하고 식사 준비도 집안 분위기도 늘 자유롭고 자기 식대로 움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속에서 열불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마음대로야? 우리 집 며느리인데 기본은 좀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은 꾹 참았지만 눈빛과 말투, 뉘앙스에서 제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 다 드러났을 겁니다. 그걸 느꼈던 걸까요?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좀 방식이 다른 편이라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편한 건 내가 만든 건데 왜 이 아이가 사과를 하고 있지? 그 순간 제가 멈춰섰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조심스러워서 마음이 아프고 둘째 며느리는 솔직해서 제가 힘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문제는 며느리들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더군요. 첫째는 맞춰야 해서 힘들고 둘째는 안 맞춘다고 제가 불편하고 그 기준이라는 게 결국 우리 집 며느리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틀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며느리를 우리 집 방식대로 굴러가야 하는 존재로 보면 그 순간부터는 관계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 방식, 개성, 기질을 인정해주는 순간 비로소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뒤로는요, 이런 말을 입에 달았습니다. 아, 넌 그렇게 하는구나. 난 그건 몰랐네. 재미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결과가 좋네. 보기 좋아. 그 한마디에 며느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눈빛이 환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며느리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더군요. 어머니, 이거 어때요? 어머니는 이렇게 해보셨나요? 이번에 제가 해본 건데 같이 해보실래요? 그때 느꼈습니다. 틀을 내려놨더니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여러분, 며느리는 우리 집에 맞춰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그걸 인정해주는 순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편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틀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틀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누구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존중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선물보다 말 한마디에 품격이 있는 시어머니. 예전엔 그랬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으면 돈을 써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비싼 가방, 옷, 명절 선물, 고급 화장품.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신다. 이 말 듣고 싶어서 백화점에서 카드 긁을 때 나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해 전 명절 때 제가 그 모든 생각을 뒤엎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며느리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고생을 했어요.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애보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무심코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애 많이 썼다.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명절 보냈다. 고맙다.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순간 울컥하더니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제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지영이가 이번 명절이 제일 좋았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주신 게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가방도 아니고 용돈도 아니고 딱 그 한마디. 그게 며느리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었던 거예요.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한 힘이다. 사람은요, 내가 한 수고를 누군가 정확히 알아봐 줬다. 라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위로받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컸을까요? 며느리도 알아요. 살림이란 게 원래 고된 거라는 걸요. 명절 음식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매번 당연한 듯이 넘어갈 때 사람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그걸 단 한 줄의 말로 너 고생했어. 정말 고맙다는 말로 메꿔줄 수 있습니다. 말은 공짜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귀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선물보다 말을 더 신중하게 쓰려고 합니다. 무심히 던진 말 하나가 며느리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진심이 담긴 한 문장은 며느리의 마음을 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돈보다 더 값진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의 품격입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있어, 내가 편하다. 이 세 마디가 명절 음식보다 더 진하고 백화점 선물보다 더 오래 갑니다. 며느리는 그 말 한 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고 싶습니다. 품격 있는 말은요,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사람됨을 말해줍니다. 5번째 유형. 잔소리보다 믿음을 주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왔을 때였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된장은 너무 조금, 간장은 너무 많이. 도저히 그 맛이 날 수 없는 조합이었죠. 속으로 100번은 외쳤습니다. 아이고야, 저건 아닌데. 이러다 싱겁고 텁텁해서 못 먹겠네. 근데 그 순간 멈추질 못했어요. 입에서 한마디가 불쑥 나와버렸습니다. 아가, 간장은 좀 더 넣어야 맛있단다. 그 한마디, 그 짧은 한 문장이 며느리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이 말하더군요.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며칠 뒤 아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그날 좀 속상했대. 엄마가 못 믿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도와주려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탈 박사가 한 초등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무작위로 학생 20명을 골라 이 아이들은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실제로는 아무 기준 없이 고른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1년 뒤 이 아이들의 성적과 행동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믿음의 효과, 즉 피그말리온 효과 때문입니다. 넌 잘할 거야 라는 믿음의 시선이 아이들을 진짜로 성장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단지 학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충고가 아니라 침묵 속의 믿음이다. 사람은요,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존감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가 먼저 잘라버리면
며느리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며느리가 먼저 묻기 전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속이 터져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더군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해야 맛있게 돼요? 이번엔 어머니 식대로 해볼게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이 아이가 나를 믿기 시작했구나. 이제는 내가 이 아이를 믿어줘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돕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시선, 넌 잘할 수 있어라는 마음, 그리고 그걸 말이 아닌 침묵으로 전해주는 지혜.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이자 좋은 시어머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복잡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끝까지 효도하느라 애썼고, 자식에게는 엄마, 아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도 조심스러운 세대.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이 말이 참 뼈 아프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더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니까 참아야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이 말 뒤에 마음을 너무 많이 눌러두지 마세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냐보다 서로를 얼마나 사람답게 봐주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보다 말 한마디, 간섭보다 믿음 한 줌, 습관처럼 나온 잔소리보다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 줄. 그게 며느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어른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그게 결국 여러분도 편안해지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이 집에서 그냥 끝까지 살고 싶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익숙한 동네, 정든 집, 그리고 무엇보다 괜히 자식들 귀찮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런데요, 현실은 꼭 그렇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때 알게 되죠.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리듯 하게 된 이사였구나.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그때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으로 노후엔 어디에, 어떤 집에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죠. 자식 근처로 이사 가는 게 맞을까? 오늘 그 해답을 드립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식 근처에 살면 덜 외로울 것 같고 몸이 아프면 금방 도와줄 수 있으니 든든할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정서적 안도감보다 생활의 불편이 먼저 다가옵니다. 밥은 같이 먹어도 눈치는 따로 챙겨야 하죠.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말은 안 해도 표정과 말투 사이에 조심스러운 거리가 생겨납니다. 게다가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피곤해서 말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결국 같이 사는 건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살아야지, 그렇다고 같이 살면 안 돼. 가장 좋은 건 가까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 구조. 필요할 땐 금방 달려갈 수 있고 평소엔 각자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거리. 그 적당한 거리에서 노년의 평화로운 가족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같이 살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적당한 거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노후에 진짜 살기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지금부터는 지금 시니어들이 실제로 선택하고 있는 노후 명당 주거지의 유형부터 골든존, 커뮤니티 아파트, 실버타운의 조건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분명히 여러분의 다음 이사에 큰 기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고령 친화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혼자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진 적 있다. 밤에 일어나려다 가구에 부딪혀 멍든 적 있다. 욕실 불을 켜려다 스위치가 어딨는지 몰라 당황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집안에서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것이 고령 친화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노인 전용 주택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온전히 감싸는 기술과 배려가 집안에 녹아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엔 턱이 없고 휠체어나 보행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타일, 수직 수평 손잡이가 설치돼 있어 넘어질 걱정이 줄어듭니다. 밤에 깼을 땐 자동으로 켜지는 야간 조명이 발밑을 비춰주고 위급할 땐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로 경비실에 바로 연결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전체 노인 사고의 절반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한 번의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에선 몸이 불편해도 오래 살 수 있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단지 내엔 작은 복지관, 주민 프로그램, 경로당, 그리고 건강 체크를 위한 보건 공간까지 함께 운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집에서 살면 자식 없이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스스로 생활을 돌볼 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구조. 그게 바로 노후의 삶을 진짜로 지탱해주는, 살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자존감의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충남 서천에 조성된 어메니티 복지마을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은 휠체어로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완전 무장애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단지 안에 노인복지관, 요양병원, 문화센터가 연계되어 주거, 의료, 돌봄, 문화가 하나로 통합된 복합주거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약 100세대 규모지만 대한민국 고령 친화형 아파트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도시 복합단지입니다. 요즘 서울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주, 원주, 세종, 나주, 파주, 아산 같은 중소도시로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생활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집가, 관리비, 식비, 교통비까지 수도권과 비교하면 월 5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곳도 많습니다. 그 차이는 노후에선 무시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둘째, 자연과 인프라가 함께 있는 복합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로 가면 병원, 시장, 문화시설이 부족했지만 요즘은 전혀 다릅니다. 도심 속 자연형 단지가 하나둘 들어서고 있고 덕분에 불편한 시골살이가 아니라 편안한 전원 생활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로 이런 단지들은 단지 앞엔 산책길 있는 공원, 도보 10분 안엔 내과 치과 약국, 그 옆으론 전통시장이나 마트, 그리고 작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까지 하루가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구조, 그게 바로 중소도시 복합단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주차, 소음, 출퇴근 스트레스도 적고
단지 안에서 주민들끼리 정을 나누는 구조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웃끼리 눈 인사하고 밥 한 끼 함께하고 그렇게 사람 냄새나는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 노후에도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말 건넬 사람이 생깁니다. 즉, 은퇴 후에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나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공원과 병원, 시장, 복지관이 모두 도보권에 있는 대표 복합단지,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실버세대와 젊은 세대가 공존하는 계획도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어 은퇴 후 이주하는 60대 부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세종 도심복합지구, 국책기관 중심의 행정도시지만 고령층을 위한 공공복지 시스템과 무장애 보행 설계가 함께 적용돼 있습니다. 중소도시라고 해서 불편하다는 건 옛말입니다. 이제는 지갑은 가볍게, 일상은 단단하게, 그리고 관계는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명당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고령자 우선 공급 단지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은퇴한 부부, 또는 소득이 적은 고령층이라면 이제는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살기 편한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요즘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단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주택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런 단지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구조, 휠체어와 보행기에 맞춘 무장애 설계, 경로당, 작은 도서관,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커뮤니티 공간, 사회복지사와 연결된 생활 돌봄 시스템까지. 이런 시스템 덕분에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삶의 품격은 지킬 수 있는 집이 됩니다. 특히 보증금이 낮고 월 임대료도 국민연금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점. 이건 자녀에게 손 벌릴 걱정 없이 독립적인 노후를 꾸려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먼저 권해드리는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면 걱정되고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하니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서울 강동구, 성남시, 전주, 순천, 창원 등 이미 전국 곳곳에 수천 세대 규모의 고령자 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향후에는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복지주거 통합 모델로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공공이 만든 주거지라고 해서 더 이상 싸고 불편한 집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외롭지 않은 삶의 터전으로 노후 주거의 중요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과 한동 건너 사는 심리적 거리두기 주거 전략입니다. 자식 옆에 살면 좋겠다는 말, 많은 부모님들의 소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불편함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 사위 눈치부터 보게 되고 문턱 하나 건너 있다 해도 생활의 패턴과 기준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사니 서로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주 상처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 단지 안, 다른 동에 거주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식 집과 도보 3분 거리, 급한 일 있으면 금방 달려갈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 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이건 단순히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자율권과 존중의 거리를 확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노화센터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삶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과 너무 가까이 살면 결정권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동 건너 두 블럭 옆에 살면
서로 부담 없이 왕래하며 더 따뜻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 옆이 아니라 한동 건너 살아야 오래간다. 가까이 있지만 간섭하지 않는 거리. 이게 바로 요즘 노후 주거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살기 좋은 집이 아니라 함께 사라지는 동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어디에 살아야 오래 편안할까 보다 어떤 이웃과 살아야 마음이 덜 외로울까를 고민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안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람 구조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 삶의 질은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사라지는 관계망에 달려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동네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곳입니다. 단지 안, 작은 도서관, 마을 카페, 공동 텃밭이 있고, 아침이면 주민들끼리 걷는 산책 모임이 있고,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서 함께 식사하는 식사 공동체가 있고, 명절엔 외로운 분들끼리 모여 작은 잔치를 여는 공동 공간이 있는 동네. 여기선 집 문 하나 열면 누군가와 마주할 수 있고, 대화 한마디, 따뜻한 눈인사 하나로도 마음이 살아납니다. 예전엔 집이 크고 시설이 좋아야 좋은 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느낌, 그게 노후의 진짜 집값입니다. 국밥 한 그릇, 말없이 내어주는 식당 같은 그런 동네는 요즘 드물지만 그 정신을 담은 함께 사라지는 마을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 은평구의 은평누리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사,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어르신들이 이웃과 함께 지내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건강 여가를 하나로 묶은 돌봄 모델을 운영 중입니다. 또 경남 하동의 작은 마을에서는 1인 고령 가구들이 모여 텃밭을 가꾸고 반찬을 나누며 함께 저녁을 먹는 공동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 아프지 않아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주고 말을 걸지 않아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그런 삶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집 자체의 구조와 단지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이 무엇 옆에 있느냐입니다. 노후의 삶은 거리에서 갈립니다. 몇 걸음 안 되는 그 차이가 안심이 되느냐, 불안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3대 황금 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 옆. 나이 들수록 가장 자주 가게 되는 곳이 병원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플 땐 멀고 복잡한 병원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집 바로 근처에 내과든 치과든 한의원이든 도보 5에서 10분 안에 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매일을 지탱해주는 심리적 안정이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차 타고 가야 하는 병원보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삶을 훨씬 덜 피곤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병원 옆에 살면 생기는 의외의 장점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여유. 갑자기 어지럽거나 쓰러졌을 때 누가 데려다 줘야 갈 수 있는 병원과 스스로라도 닿을 수 있는 병원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의외로 큰 병원 바로 옆은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 근처는 새벽에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자주 울리고 주차난과 외부 방문자들로 주변이 항상 소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좋을 줄 알았는데 밤마다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는 소규모 병의원 밀집 지역,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걸어갈 수 있는 곳, 그런 병원 옆이 진짜 노후의 든든한 생활 인프라가 됩니다. 두 번째, 공원 옆.
병원 옆이 몸을 위한 거리라면 공원 옆은 마음을 위한 거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보다 더 필요한 건 걷기입니다. 걷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치매, 우울, 고혈압, 당뇨, 불면증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해야 하는 건 아는데 집 근처에 걸을 만한 데가 없어요. 좁은 인도, 차 많은 도로, 회색 시멘트만 가득한 동네. 이런 곳에선 걷는 게 건강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반대로 단지 바로 옆에 나무 많은 산책길이 있고 벤치 하나쯤 있는 쉼터가 있고 햇빛과 바람이 머무는 공원이 있다면 걷는 일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누구와 약속하지 않아도 아침에 눈 뜨면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고 걷다 보면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사계절 풍경 속에 천천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나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공원이 가까우면 마음이 가라앉을 틈이 줄어들고 혼자 있어도 덜 고립됩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설명에 앞에 초등학교, 뒤에 공원이라는 말이 꼭 붙는 이유도 그만큼 사는데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매일 걸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초록빛 공간. 노후엔 그게 곧 마음의 약입니다. 세 번째, 시장 옆. 병원은 몸을 지키고 공원은 마음을 돌보고 그렇다면 시장은 삶을 굴러가게 합니다. 이젠 많이 안 먹으니까 마트 한두 번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다릅니다. 먹을거리 하나 사려 해도 멀면 자꾸 미루게 되고 불편하면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집 근처에 있으면 매일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사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식재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이유가 생기는 루틴, 밖에 나갈 명분이 되는 생활. 그게 바로 시장 옆이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단지 장 보는 곳이 아닙니다. 안부를 묻는 단골 식당 아주머니, 오늘은 배추가 괜찮아 한마디 건네는 채소가게 사장님, 사소한 인사 하나에 위로받는 풍경. 이 모든 게 노후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생활 커뮤니티입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시장 옆에 살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마트보다 조금 덜 정돈되어 있어도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그 안엔 사람 냄새나는 생활의 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엇 옆에 사느냐는 노후의 안전과 활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입지에 살아도 집 안에서조차 숨 쉴 틈이 없다면 그건 결코 좋은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집의 크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도 다 나갔는데 뭐하러 큰 집에 살아? 관리도 어렵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청소도 귀찮아.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막상 줄여보면 생각보다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욕실 하나. 겉보기엔 아늑해 보여도 문제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생활의 충돌입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켜면 아내는 조용히 책을 읽을 공간이 없고 식사 시간 외엔 서로 눈치를 보며 따로따로 지내게 됩니다. 자기만의 공간 없이 하루 종일 부딪히다 보면 작은 말다툼도 커지고 대화는 줄고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 부부가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라면 각자 쉴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최소한 방은 2개, 거실은 하나. 적어도 18평에서 25평 정도는 되어야 서로에게 숨 쉴 틈을 줄 수 있습니다. 거실은 함께하는 시간을 위한 공간, 방은 각자의 삶을 지켜주는 방파제인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손주가 와도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찾아와도
여긴 좀 좁아서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마음은 반가워도 몸은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집이 너무 작으면 생활이 위축되고 사람을 초대하는 일이 줄어들며 점점 고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넓은 집도 답은 아닙니다. 방은 많지만 쓰는 곳은 정해져 있고 빈 공간은 오히려 관리에 부담이 됩니다. 넓은 집일수록 청소도 힘들고 관리비, 전기세, 난방비까지 고정 지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겨울철 보일러를 켤 때마다 이 넓은 집을 내가 왜 감당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무엇보다 넓은 집일수록 외로움도 더 크게 다가옵니다. 거대한 공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집은 쉼터가 아니라 고요한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청소도, 정리도, 에너지 관리도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하니 금세 체력이 소진되고 귀찮음이 방치가 다시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엔 넓은 집이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부담을 키우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작다고 무조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적정한 크기는 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여유의 범위입니다. 가장 좋은 집은 넓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나와 내 삶의 방식에 꼭 맞는 집입니다. 그 집 안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이 될 때 비로소 그 집은 진짜 쉼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족도 멀리 있고 동네 친구도 없는데 나이 들어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주목받는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입니다. 사실 실버타운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외롭고 쓸쓸한 요양시설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가면 내 인생 끝난 것 같아서 싫어요. 아직도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무슨 실버타운이냐고요.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누가 돌봐주는 시설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운동하고 이야기하고 취미 활동을 나누고 원하면 언제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을인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관계입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면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에선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나눌 이웃이 있고 오후엔 함께 걷는 산책 동료가 있고 저녁엔 노래교실, 미술 수업, 건강 프로그램 등 내가 기다려지는 하루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우리를 수동적인 노년에서 능동적인 노후로 바꿔줍니다. 물론 모든 실버타운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단순히 고급 호텔처럼 지어놓고 비싸기만 한 곳도 많고 외진 곳에 세워놓고 사람들 고립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할 건 커뮤니티가 살아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있느냐입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지, 내가 거절하더라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지, 무리하게 누군가와 엮이지 않고도 내 일상을 주도적으로 꾸릴 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기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에 쓸쓸함을 더 씌우지 마세요. 그곳은 버림받은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한 선택지입니다. 가족에게 짐 되지 않기 위해, 내 마음과 삶을 주도적으로 지키기 위해,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 따뜻한 거리를 두기 위해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은 이제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현명한 노후 전략입니다. 이처럼 노후 주거는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무엇과 함께 있느냐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누군가는 병원 옆이 정답일 수 있고, 누군가는 공원 옆이어야 마음이 놓이고, 어떤 분은 시장 옆에서 하루하루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또 누군가는 자식과는 몇 동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리에서 든든함과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이 정해주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해서 선택하는 삶,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거리, 내 일상이 단절되지 않는 환경.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집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관계가 어렵고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 모든 시간을 품어줄 수 있는 집. 그 집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그 선택의 방향을 찾는데 작은 불빛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중요하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연 말이나 표정, 옷차림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은 말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드러나 있죠. 책상 위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고, 가방 안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보이며, 냉장고 속을 열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가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리정돈을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리정돈은 곧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은 이 정리정돈 하나만으로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반대로 곁에 두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사람들,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해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깔끔해 보여도 그 안에 더 복잡하고 불편한 본 모습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성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주의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사람을 완전히 반대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점 첫 번째, 지나친 정리 강박은 통제욕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보입니다. 늘 반듯하게 정리된 책상, 먼지 하나 없는 바닥, 옷장 안엔 색깔별로 정렬된 셔츠와 딱딱 맞춰진 옷걸이들. 와, 정말 깔끔하다. 부지런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 같죠?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불편하다. 뭔가 숨 막힌다. 사소한 것도 예민하게 굴 것 같다. 맞습니다. 정리가 지나치면요, 그건 깔끔함이 아니라 불안을 통제하려는 강박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강박성 인격장애 성향라 부릅니다. 즉,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려는 방어 메커니즘인 거죠.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강박적 정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갈등 빈도가 높고 자기 기준이 어긋나는 순간 극도의 짜증, 분노, 불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리는 잘하지만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컵 위치가 바뀌었다고 화를 내고 물건 하나 제대로 안 두었다고 깊은 한숨을 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 주변을 통제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 사람도 통제하려 든다는 겁니다. 그건 거기 두는 거 아니지.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해? 정리를 명분으로 자기 방식과 틀을 상대에게 들이밀기 시작하는 거죠.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과한 정리는 그 사람의 불안과 통제욕이 폭발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게 됩니다. 주의점 두 번째, 정리정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정돈이 안 된 공간을 보면 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게으른가? 자기 관리가 안 되네. 하지만요, 그건 보기엔 쉬운 판단이고 실제론 꽤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 중에는 정말 정리를 할 수 있는 심리적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UCLA에서 3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간 심리 연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가족일수록 공간이 어질러진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게 우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실행 기능 장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울감,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누적되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알고 있어도 실행으로 옮길 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워야 하는 건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머릿속은 복잡한데 손은 멈춰 있어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지러운 공간이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일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전제는 다 짚었습니다. 정리가 지나칠 때 생기는 함정, 그리고 정리를 못한다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되는 이유까지. 그렇다면 이제 정리정돈이라는 행동 속에 숨어있는 본심들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입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정리 습관 하나로 그 사람의 성격, 감정, 인간관계, 태도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정리정돈으로 본성을 알 수 있는 5가지 결정적인 신호, 하나씩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도 못 놓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집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다 쓴 약 봉투가 서랍에 수북히 쌓여 있고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가전, 심지어 고장난 리모컨까지도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하며 놓지 못하는 사람. 처음엔 아끼는 성격이구나 싶지만 어느 순간 느껴집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버려야 할 물건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미 지나간 감정도 붙잡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행동을 축적형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물건의 감정을 이입하고 결정 내리는 걸 두려워하며 무언가를 잃는 걸 극도로 꺼린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즉, 버리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없애면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도 그렇게 쌓아둡니다. 서운했던 말, 과거의 상처, 이미 끝났어야 할 인간관계까지.
몸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어질러진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감정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겁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버리지 못하면 다가올 것도 마주할 수 없다. 공간에 쌓인 오래된 물건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못한 감정은 새로운 행복을 밀어냅니다. 물건을 쌓는 건 쉬워도 정말 어려운 건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나요? 혹시 그 사람이 물건을 놓지 못하는 모습에서 당신에게도 불편하게 남아있는 무언가가 보인다면 그건 그냥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가 쌓인 삶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공간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삶은 정리되지 않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꾸밀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꾸밈이 절대 통하지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공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간을 다루는지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상 위엔 택배 상자가 반쯤 뜯긴 채 굴러다니고 옷걸이엔 입담한 셔츠가 겹겹이 쌓여 있으며 싱크대엔 며칠 전 그릇이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집.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바빴어. 치우긴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네. 그런데요,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심리, 즉 통제되지 않는 내면의 상태가 고스란히 공간에 투영된 겁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15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방해 정돈 상태와 심리적 안정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공간에 머무는 사람일수록 충동 조절 능력은 34% 낮고 불안 지수는 평균보다 41%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할 때 외부 환경까지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주변은 자신도 모르게 어지럽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환경 투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혼란이 외부 공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공간은 마음의 거울인 셈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너선 와일런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뇌는 불안에 오래 노출되어 피로 상태에 가까운 구조로 바뀌어 간다. 즉, 어지러운 환경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감정 피로의 신호이자 악순환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만약 지금 누군가의 태도는 그럴싸한데 그 사람의 주변이 늘 어질러져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아주 작고도 중요한 심리적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혹시 지금 내 방, 내 책상, 내 가방이 어지럽다면 그건 감정 피로가 쌓였다는 내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어질러졌을 땐 사람보다 공간을 먼저 보세요. 말보다 책상 위가, 표정보다 택배 박스가 그 사람의 진짜 상태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완벽한 공간, 감정을 숨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갔을 땐 감탄이 나옵니다. 와, 이건 거의 모델하우스인데? 냉장고 속 물건은 종류별로, 용도별로, 날짜별로 줄 맞춰 가지런히 정렬돼 있고 옷장은 색깔별, 계절별, 옷걸이 방향까지 완벽하게 맞춰져 있죠. 책상은 늘 깨끗하고 서랍엔 정리함이 딱 맞게 끼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크림도, 볼펜도, 칫솔도 누가 잰 것처럼 정렬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 완벽한 공간 안에서 사람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말을 해도 반응이 딱딱하고 감정 표현은 최소한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외부 질서를 통해 내부 감정을 억제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회피형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미국 콜로라도 심리연구소에 따르면 이 유형은 주로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드러냈을 때 상처받은 경험이 반복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드러낼수록 불편해진다. 정리는 나를 지키는 방식이다. 공간은 완벽해야 마음이 안정된다. 하지만 그 정리는 진짜 감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감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품고 견디는 사람이다. 감정을 품지 못하고 그 대신 손에 잡히는 공간만 정리하는 사람. 사람은 잘 들이지 않고 물건만 줄 세워두는 사람. 겉은 완벽한데 속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꾸민 집이 아니라 그 집이 그 사람을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여긴 정리돼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은 비워둘게. 네 번째, 남 탓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간 탓을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치우고 싶긴 한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매일 어질러놔서 그래. 난 원래 창의적인 스타일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처음엔 그냥 바쁜 사람이겠거니 아이 키우면 그럴 수도 있지 싶죠.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 주변은 늘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절대 자기 탓은 안 해요. 이쯤 되면 단순한 정리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이미 말버릇이자 사고방식이고 관계 습관입니다. 독일 심리학자 빌헬름 슐츠는 인간의 말과 공간 사용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만든 어지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며 항상 정당화하는 언어 패턴을 쓴다. 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정리를 안 해도 그럴 만한 이유를 항상 갖다 붙이는 사람. 그게 바로 남 탓이 습관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죠. 자기 내부의 혼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외부의 탓을 한다. 사실 책임을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리를 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이 한마디면 되는 걸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을 돌립니다. 왜냐면 스스로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같이 일할 땐 항상 내가 뒷수습, 같이 살면 내가 정리 담당, 갈등이 생기면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 정도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삶의 어지러움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감정도, 갈등도, 책임도 스스로 정리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늘 누군가가 대신 치워주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정리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달라. 시간만 나면 정리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시간은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어지러움은 당신 몫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 주변에 늘 무언가를 어지럽히고 늘 누군가를 탓하며 늘 나는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다면 공간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버릇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어질러진 공간이야말로 책임지지 않는 삶의 흔적일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조용한 정리 습관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단순히 깔끔한 성격의 산물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진짜 인상 깊은 사람은 이런 경우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식사 후 조용히 식탁을 닦고 일어나는 사람. 공용 공간에서 자기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사람. 자기 자리는 스스로 치우고 다른 사람의 공간도 배려해 주는 태도. 이건요,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공간 정돈 습관과 관계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도 말했죠. 자기 방 하나도 정리할 수 없다면 인생도 정리할 수 없다. 정리정돈은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책상 위를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보이고 냉장고 속을 보면 시간 관리와 생활 태도가 보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묵묵히 수습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하지만 진짜 신뢰가 가는 사람은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리해주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배려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 정리정돈이 습관인 사람은요, 바로 그런 배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그 자리의 상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감정이 얽힐수록 우리는 때때로 정리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왜냐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정리를 잘 못하는데. 그럼 나도 문제 있는 사람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정돈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몸이 지칠 때, 마음이 복잡할 때는 당연히 어질러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리가 안 되는 당신,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조금 지쳐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리를 잘 못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마음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다 치우려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정리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적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여유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일본 도요대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단 5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습관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무려 43%나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건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삶의 조각 하나를 내가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 치워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 정리는요, 다 치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치우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 예를 들어 자기 전 5분, 혹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 5분. 그 5분만큼은 정리 전용 시간으로 써보세요. 자기 전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거나 커피를 내리면서 식탁 위를 닦는 시간, 핸드백 안을 정리하면서 지갑 속 영수증을 꺼내는 그 몇 분. 그건 그냥 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다잡는 의식 같은 순간이 됩니다. 딱 한 칸, 딱 한 줄, 딱 한 번. 그걸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어느 날 문득 마음까지 정돈돼 있다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쌓아두지 마세요. 버려야 가벼워집니다. 버리는 건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제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마음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버리려 하면 혹시 나중에 쓸지도 몰라. 이건 추억이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할 것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안 쓰는 머리핀 하나, 어디서 받은 명함 하나, 볼일 없는 오래된 종이 쪼가리, 끊긴 볼펜, 짝 잃은 양말, 쓰다 남은 약 봉투, 맛없어서 안 먹는 차 티백, 내용 모르는 설명서, 예전 휴대폰 케이스, 안 맞는 리모컨, 꺼내 쓰지 않는 쇼핑백, 받았지만 입지 않는 선물 티셔츠, 이름 모르는 약통, 기억도 안 나는 수첩, 깨진 접시, 바닥에 늘 굴러다니는 건전지 하나, 마음 상했던 문자 캡처 화면, 나중에 꼭 읽자며 저장만 해놓은 기사 목록. 이 물건들은 이미 우리 삶에서 역할을 끝낸 것들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비로소 내 삶의 숨통이 트입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는 연습이고 나를 다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매이게 만든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동선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어질러지는 이유, 사실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동선에 맞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본 규슈대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노년층 100가구를 분석했을 때 물건이 많아도 동선이 정리된 집은 더 쾌적했고 물건이 적어도 동선이 꼬인 집은 다시 금방 어지러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깔끔한 집을 만드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주 쓰는 물건을 자주 쓰는 자리에 놓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면 정리는 훨씬 수월해지고 유지도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파 옆에 신문, 리모컨, 안경이 늘 쌓여 있다면 그건 버릇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생활 동선의 결과입니다. 해법은 소파 옆에 작은 바구니나 수납함을 두고 신문과 리모컨을 거기 넣어두세요. 자리를 정해주는 순간 정리는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 약봉투와 영수증이 항상 놓여 있다면 그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약을 먹는 자리에 약통이 없어서입니다. 해법은 자주 먹는 약은 작은 트레이에 담아 식탁 옆 서랍이나 찬장 앞쪽에 정해진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며칠씩 놓여 있다면 그건 정리 못하는 게 아니라 박스를 옮길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택배를 잠시 둘 수 있는 중간 거점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현관 옆 바구니, 베란다 앞 빈 상자, 작은 이동 카트도 좋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버리는 일보다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정리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 정리는 위치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정리 기준 꼭 기억해 두세요. 1. 자주 쓰는 물건은 눈높이, 손이 닿는 곳에. 복용 중인 약, 안경, 자주 쓰는 접시나 물컵. 2. 가끔 쓰는 물건은 허리 아래나 서랍 속에. 비닐봉지, 여분의 수건, 김장통. 3. 거의 쓰지 않는 물건은 눈 위, 손 안 닿는 곳으로. 선물용 물건, 비계절 용품, 추억 물건. 이렇게 정리하면 또 어질러질까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정리는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손의 흐름, 생활의 리듬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편한 자세로 물건을 꺼내거나 찾느라 허리를 구부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욱 나에게 맞춘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 손이 가장 자주 가는 곳부터, 내가 앉는 자리 옆부터 하나씩 내 생활 동선에 맞춰 재배치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정리는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리정돈을 통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삶이 지치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건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쉴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되죠. 버리고, 비우고, 단정히 정리하는 그 짧은 시간이 사실은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낸 나를 토닥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배운 작은 꿀팁들 덕분에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